왜 저죠?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1억을 빚지 않았고 내 아이 셋을 인질로 잡고 있지도 않으니까. 안녕하세요. 마음 정거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픈 새쌍둥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당장 내일 낼 병원비조차 없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지난 4년간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기업 회장과 마주치게 된다면요. 새 아이를 본 그의 첫마디는 차가운 경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그의 앞에 작은 손을 내밀며 말했죠. 아저씨, 이 사탕 드세요. 엄마가 단 걸 먹으면 화가 풀린대요. 벌써 사흘째 서울대병원 소아과 병동의 비좁은 복도가 우리 내모자의 임시 거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처절한 울음소리,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그리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부모들의 깊은 한숨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가난과 질병이라는 비극적인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세 번째로 날아온 병원비 중간 정산서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제 안에 남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늘이, 바다, 그리고 별. 제 세 아이들은 복도, 구석 바람이 들지 않는 곳에 놓인 간이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앓기 시작하자 마치 도미노처럼 나머지 아이들에게도 병이 옮겨갔습니다. 고열은 그 작고 여린 몸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마침 수간호사가 제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의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병원 생활로 감정이 무뎌진 듯한 냉정함과 어쩔 수 없는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서연 씨, 내일 오전 10시까지 3차 중간 정산금 납부 안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주사 처방을 중단해야 해요. 규정이라서요. 저도 최대한 봐드린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오늘 밤까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녀의 하얀 가운이 당직실 너머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를 겨우 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깨진 낡은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잔액 31,500원. 그 숫자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가장 싼 분유 한 통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항생제 값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지난 4년 화려한 서울을 등지고 도망치듯 떠나온 이후로 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프리랜서 프랑스어 번역부터 온라인 과외, 식당 서빙까지. 하지만 지독한 가난은 악령처럼 제 삶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연락처를 훑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을까? 대학 동기들. 모두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2번의 신호음 끝에 회의 중이라는 자동 응답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먼 친척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전화를 받았지만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고 이내 통화 상태가 좋지 않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더 짓밟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공짜로 손을 내밀어 일으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앙상한 뺨을 적셨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능한 제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엄마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편안한 잠자리 하나 마련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등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하늘이었습니다. 맏아들인 하늘이는 어느새 잠에서 깨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보다 조숙한 크고 검은 눈동자. 하늘이는 늘 의젓하고 속이 깊어 마음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감이나 과자를 사달라고 조른 적도 한 번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기침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얼른 다시 자. 푹 자야 낫지. 하늘이는 아무 말 없이 제 무릎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줄 따뜻한 물을 따르러 잠시 몸을 돌린 순간 하늘이는 재빨리 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말리려다 그 작은 손가락이 능숙하게 연락처 목록을 내리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제가 원치 않는 번호들을 차단해둔 수신 차단 목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제가 쓰레기라고 저장해둔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바로 강도현,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자 제가 평생 다시는 마주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의 번호였습니다. 제가 막을 틈도 없이 하늘이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밤중 병원의 정막을 깨고 통화 연결음이 마치 제 심장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처럼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달려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그리고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함께 권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누구시죠?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하늘이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했습니다. 아이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강도현 씨 맞으세요?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면 여기로 와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무서운 정적이 우리 모자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하늘이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빼앗아 마치 뜨거운 불쏘시개를 만진 것처럼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검게 변했지만 그의 차가운 목소리는 귓가에 맴돌며 곧 닥쳐올 폭풍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보고 화가 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혼내려 했지만 그 순수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을 보자 목구멍에서 말이 막혀버렸습니다. 아이는 그저 동생들을 그리고 엄마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찢어진 자존심 때문에 비겁했던 엄마가 하지 못했던 일을 아이가 해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원무과 수납 창구는 땀 냄새와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청구서를 손에 들고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고 구석에 몸을 숨기듯 서서 최대한 애원하는 목소리로 무표정한 여직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요. 오늘 오후까지만이라도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가족이 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요. 아이가 열이 너무 높아서. 여직원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잠기는 거라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사정 어려운 분들 한두 명인 줄 아세요? 다들 어머님처럼 사정 봐달라고 하면 병원은
뭘로 약 사서 운영하나요? 비켜주세요. 다른 분들 기다리십니다.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짜 금팔찌를 주렁주렁 찬 한 중년 여자가 옆 사람에게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돈도 없으면서 애는 왜 셋이나 낳아가지고 저렇게 병원에서 버티면 사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살을 찔렀고 얼굴이 수치심으로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낡아서 해진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숨고 싶은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결국 체념하고 돌아서려던 그 순간 시끄럽던 대기실이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문에서부터 수납 창구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모든 소음을 억누르기라도 한 듯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을 울리는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도 평범한 운동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구두가 일정한 박자로 바닥을 내리찍는 권위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짙은 우드 향과 차가운 담배 향이 섞인 향기가 코를 찔렀고 순식간에 주변의 소독약 냄새와 땀 냄새를 압도했습니다. 제가 돌아보기도 전에 오직 최상위 부유층만이 소유한다는 블랙카드가 수납 창구 위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에서 낮고 오만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4호 환자, 병원비 전액 결제하고 당장 VIP 병실로 옮기세요. 가장 좋은 곳으로. 방금 전까지 짜증 섞인 얼굴을 하던 여직원은 블랙카드와 그 남자의 기세에 눌려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고는 제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감히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수납 창구 유리 칸막이에 비친 흐릿한 실루엣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이었습니다. 낡은 옷과 슬리퍼를 신은 사람들 틈에서 그는 마치 빈민가에 나타난 왕과도 같았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제 정장,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구두, 그의 세상과 우리 모자의 세상 사이에 잔인한 격차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도현은 여직원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제 가늘게 떨리는 등 뒤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4년 만이네. 이서연, 대단하군. 감히 내 씨를 훔쳐서 내 아이들을 이따위 초라한 몰골로 키워. 저는 배에 돌아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어깨 너머 응급실 유리창 너머에 누워있는 새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하늘, 바다, 그리고 별, 그의 작은 복제품 셋이 그곳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본 순간 저는 그의 동공이 수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각처럼 잘생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냉정함의 순간 균열이 가며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경악과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얼음장 같은 표정을 되찾고는 눈은 웃고 있지 않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재미있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VIP 병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란스러움은 완벽히 차단되었고 우리 네 모자는 낯설 정도로 고요한 공간에 남겨졌습니다. 하늘이는 침대 끝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마치 꼬지람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아들 곁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지친 목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어?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전화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늘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잖아요. 그리고 엄마 우는 거 보기 싫었어요. 엄마 울면 못생겼어요. 아이의 순진한 말이
제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설명해 주기도 전에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집주인 아주머니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인정업기로 유명하지만 계산 하나는 확실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에어컨 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이 선생, 짐 빼요. 우리 아들놈이 도박 빚을 1억이나 졌어.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나 이 집 급하게 팔아서 빚 갚아야 해. 보증금은 돌려줄 테니 오늘 당장 나가줘요. 저는 얼어붙어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아이들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 계약 기간도 아직 석 달이나 남았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돈에 쪼들리는 사람 특유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계약서가 문제야. 집에 불이 났는데 서류 쪼가리가 대수냐고. 나도 할 만큼 했어. 오늘 오후까지 짐 안 빼면 내가 사람 시켜서 길바닥에 다 내놓을 거야. 뚜 무정하게 끊어진 전화는 집이라고 부르던 마지막 끈을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힘없이 팔을 늘어뜨렸습니다.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나자마자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도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제 통화를 모두 들은 듯 했지만 표정은 타인의 불행에 익숙한 사업가처럼 냉정하고 평온했습니다. 도현은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종이와 유리가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가 났습니다. 읽어봐. 지금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야. 저는 파일을 집어 들었습니다. 전문 통역사 채용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읽을수록 눈이 커졌습니다. 월급일 0만 원, 각종 수당 별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갑강도, 현은, 이서연의 개인적인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1억 원을 선지급한다. 도현은 의자를 끌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차분한 목소리로 이해 득실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외국어대 수석 졸업생이었고 동시통역 실력이 뛰어났던 건 나도 알아. 곧 우리 그룹이 프랑스 파트너사와 중요한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어. 상대가 아주 까다롭고 의심이 많아. 단순히 언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그 깊은 눈 속에서 일말의 감정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왜 저죠?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도현은 비웃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한테 1억을 빚지 않았고 내 아이 셋을 인질로 잡고 있지도 않으니까. 계약 조건은 당신과 아이들이 내 서쪽 별장으로 이사하는 거야. 명목상은 언제든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사실은 내 핏줄이 그런 반지하 단칸방 같은 곳에서 뒹구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야. 저는 서류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라는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강압적인 거래였습니다. 그는 제가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저를 내쫓았고 아이들은 아프고 빚은 쌓여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손을 내밀 때 그들은 결코 당신을 같은 위치로 끌어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진흙탕에서 저 황금 세장으로 옮겨 놓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약하게 오르내리는 가슴, 그리고 도현이 내민 펜을 들어 근로자 서명란에 망설임 없이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도현은 만족스러운 듯 계약서를 챙겨 들고 일어나 정장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좋아. 오늘 오후에 차를 보낼 테니 준비해.
지옥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이서연. 검은색 세단이 묵직한 철문을 지나 언덕 위에 자리한 별장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새 아이들은 차창에 코를 박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소나무들과 하얀 대리석 분수대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20제곱미터도 안 되는 좁은 단칸방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이곳은 제가 매일 밤 들려주던 동화 속 성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 호화로움은 뼛속까지 시린 고독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은발의 나이든 집사가 현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상류층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 특유의 공손하지만 거리감 있는 태도로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데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늘이는 제 손을 꽉 잡았고 바다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수줍음이 많은 막내딸 별이는 제 다리 뒤에 숨어 몰래 주위를 훔쳐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금박으로 장식되거나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실로 들어서자 저는 스스로가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도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그는 일어서지 않은 채 집사에게 눈짓으로 짐을 방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돌아서서 엄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 여긴 엄마가 일하는 곳이고 도현 아저씨 집이야. 절대로 뛰어다니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돼. 조용히 있어야 해. 알겠지?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답게 두 동생의 손을 잡고 집사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본능을 어찌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거실 한편에 마련된 임시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다는 집 뒤의 넓은 정원을 발견하고는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발소리가 고요한 저택의 정적을 뒤흔들었습니다. 반면 하늘이는 1층에 있는 서재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슬쩍 들여다보니 아이는 높은 책장에 있는 두꺼운 책을 꺼내려고 까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도현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하늘이가 꺼내려던 책을 내려주었습니다. 빼곡한 글씨와 숫자로 가득한 경제학 입문서였습니다. 하늘이는 책을 받아 들고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현을 올려다보며 저와 그를 모두 놀라게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저씨, 이 그래프는 왜 아래로 내려가요? 엄마가 사업은 위로 올라가야 분유 살 돈을 번다고 했는데 도현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이의 맑고 총명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의 딱딱한 표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숙이고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도 있는 거란다. 멀리 뛰기를 하기 전에 도움닫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야. 한편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별이는 조심스럽게 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저를 쏙 빼닮은 촉촉한 눈망울을 가졌지만 오똑한 콧날과 고집스러운 인매는 도현의 복제품이었습니다. 별이는 작은 손바닥 안에서 녹아 끈적해진 곰 모양 젤리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엄마가 단 걸 먹으면 화가 풀린대요. 도현은 손바닥에 묻은 끈적한 젤리를 내려다보고 다시 별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깔끔한 것을 좋아하고 지저분한 것을 싫어했지만 이번에는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내밀어 젤리를 받았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가슴을 졸였습니다. 새 아이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그의 질서정연하고 차가운 세계에 불쑥 뛰어들어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완벽한 통제를 자랑하던 그 남자. 강도현은 지난 4년간 자신이 진실이라 믿었던 것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별장에서의 첫날 밤은 어색했지만 소소한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이 없는 가사 도우미들이 차려준 저녁 식사 후 도현은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새 아이를 씻기느라 분주했습니다. 목욕을 마친 별이는 아직 물기가 남은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한 채 낡은 분홍색 플라스틱 빗을 들고 저를 찾아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러 내려오던 도현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저는 별이의 낭낭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저 머리 따아주세요. 엄마는 지금 설거지에서 바빠요. 저는 황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고 달려나가려 했습니다. 도현이 사소한 일로 방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 권력자가 지금은 5살배기 딸과 값싼 플라스틱 빗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소파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별이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마치 풀리지 않는 고난도 수학 문제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는 빗을 들어 올렸습니다. 키보드 위를 능숙하게 오가던 그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어색하고 서툴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위엄을 잃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3가닥으로 나눠 아니면 2가닥. 별이는 그의 다리 사이에 얌전히 앉아 진지하게 지시했습니다. 3가닥으로 나눠야 해요, 아저씨. 그리고 이걸 저쪽으로 넘기고 저걸 이쪽으로 넘기고 바구니 짜는 것처럼요. 저는 문 뒤에 숨어 웃음을 참았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타지에서 외롭게 아이를 가졌을 때 수없이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서툰 솜씨로 딸을 돌봐주는 그런 자상한 아빠의 모습을 상상했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채권자와 직원의 자녀라는 잔인한 현실 속에서였습니다. 도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관자놀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아이가 아플까봐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나누었습니다. 실수로 머리를 세게 당겨 별이가 아야 하고 소리치자 그는 깜짝 놀라 즉시 손을 놓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팠어. 미안. 아저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15분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빗돌빗돌하고 엉성해서 볼품없는 끔찍한 모양의 따은 머리였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거울을 보더니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도연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우와, 예쁘다. 아저씨가 엄마보다 더 잘해요. 마음에 쏙 들어요. 도현은 예상치 못한 포옹에 몸이 굳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그는 가볍게 아이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보기 드문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교적인 미소나 비웃음이 아닌 안도감과 따뜻함이 담긴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넓은 거실의 공기는 이름 모를 감정들로 가득 차 숨 막힐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타나자 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방금 전에 약한 모습을 감추려는 듯 칼날을 여미며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애교육 다시 시켜. 아무한테나 함부로 부탁하지 않도록. 난 보모가 아니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이를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씁쓸하면서도 그 짧은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애원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천륜과 아이의 순수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는 그 못생긴 따은 머리를 풀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도현 아저씨의 예술 작품이라면서 말이죠. 인수합병 프로젝트의 통역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산더미 같은 법률 서류와 재무 보고서,
그리고 교묘한 함정이 가득한 계약서 부록과의 두뇌 싸움이었습니다. 도연은 프랑스 대표단이 오기 전 일주일 안에 모든 서류를 번역하고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제가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이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별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1층 제 작업실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등이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잠을 쫓기 위해 커피라도 타 마시려고 일어서려던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그는 회색 실크 잠옷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야근하는 아내를 챙기는 남편의 익숙한 습관처럼 느껴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냉혹한 고용주가 아니라요. 마셔. 잠이라도 푹 자게. 내 사무실에서 과로사라도 하면 뒤처리하기 귀찮으니까. 그의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목소리에는 악의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우유잔을 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한밤중에 한기를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왜 아직 안 주무세요? 도연은 책장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보고서를 좀 보고 있었어. 이번 거래 구멍이 너무 많아. 누군가 뒤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느낌이야. 그의 말은 몇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우유 잔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다. 제가 빨간 펜으로 표시해둔 서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자회사의 컨설팅 및 시장 개발 비용에 관한 부록이었습니다. 저 회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재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요. 프랑스어 원본에는 이 항목이 로비 비용 프라이스, 드 러비잉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주주들에게 제출된 통합 재무 보고서에는 시장 조사 비용으로 교묘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돈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한 컨설팅 회사로 송금되었는데 그 회사의 법적 대표자 이름의 이니셜이 회장님 작은아버지 성함의 이니셜과 일치해요. 도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와 제가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남성적인 향기가 저를 감쌌고 너무 가까워서 그의 숨이 늦는 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작은 글씨와 숫자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고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유령조항.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섭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거였군. 단순히 회장 자리를 노리는 게 아니라 그룹 전체를 자기 돈 세탁 기계로 만들 생각이었어. 도연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경멸이나 의심이 아닌 진지한 재평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이 치열한 가족 전쟁에서 그의 동맹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자회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나에게만 직접 보고해. 내 비서에게도 절대 누설해서는 안 돼. 알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천근만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저는 돈과 권력이 서로를 물어뜯는 진흙탕에 발을 들였고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제가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의지하고 싶은 그 남자와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따뜻했던 우유는 차갑게 식었지만 제 마음은 불타오르는 듯 뜨거웠습니다. 에메랄드빛 이브닝 드레스가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주얼리 세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프랑스 파트너사 환영 만찬을 위해
도연이 사람을 시켜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실크를 만지며 낯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제 옷이라고는 아이들을 돌보거나 서빙하기 편한 헐렁한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싼 옷을 입으니 마치 왕실 무도회에 초대된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2시가 되기도 전에 호박마차로 변할까 두려웠습니다. 도연은 계단 아래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심하게 저를 훑었지만 제 하이힐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칭찬 대신 무뚝뚝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똑바로 걸어, 넘어져서 회사 이미지 망치지 말고. 만차는 도시의 금융계 거물들이 모두 모인 5성급 호텔 VIP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따뜻한 조명,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소리,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위선적인 풍요로움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전문 통역사로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도연의 곁을 따랐지만 수많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제게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프랑스 대표단의 수장인 뒤바 부사장과 악수를 나누던 그때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과감하게 트인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에서는 상류층 아가씨 특유의 도도함이 풍겼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오랜 사업 파트너의 딸 최유라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도연의 이상적인 약혼녀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유라는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지나쳐 자연스럽게 도연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도현 오빠, 오랜만이에요. 개인 통역사를 새로 고용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분이신가요? 처음 뵙는 얼굴인데 우리 쪽 사람은 아닌가 봐요. 도현은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떼어내며 침착하게 소개했습니다. 유라야, 인사해.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할 내 수석 통역사 이서연 씨야. 유라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공격 태세였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더니 갑자기 아주 빠른 속도의 프랑스어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일부러 화려하고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골라서 사용했습니다. 서연 씨, 프랑스어 실력이 뛰어나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프랑스어는 귀족의 언어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 상류층의 품격과 뉘앙스를 담아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뒤바 부사장님 앞에서 촌스러운 발음으로 도현 오빠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뒤바 부사장과 몇몇 프랑스 손님들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걱정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유라는 의도적으로 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상류층의 지적 허영심을 이용해 제 비천한 신분을 들춰내고 제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결국 고용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현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사냥감이 어떻게 반격할지 아니면 순순히 죽음을 맞이할지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3초간의 정적, 유라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화려함과 선제 공격에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지난 4년간 억척스럽게 살아오면서 저는 인터넷을 통해 파리의 까다로운 교수들의 논문을 번역했고 인색한 집주인들과 길거리 프랑스어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언어를 모국어보다 더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의 바르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저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정확한 파리 억양의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 씨, 조언 감사합니다. 프랑스어는 분명 섬세함의 언어죠. 하지만 그 섬세함이란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공허한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녀가 들고 있는 와인잔을 가리키며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와인을 훌륭한 빈티지 와인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N 발음을 너무 강하게 하셔서 고통이라는 단어처럼 들리네요. 여기 계신 뒤바 부사장님 같은 와인 전문가께는 큰 신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귀까지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찾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뒤바 부사장이 즐겁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박수를 치며 다가와 제 손을 잡고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훌륭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리고 실수를 지적하는 방식도 아주 우아하군요. 이곳에서 이렇게 정확하고 영혼이 담긴 프랑스어를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졌고 대신 무명의 통역사에 대한 감탄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훑어보던 시선들은 이제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피함에 얼어붙은 유라 대신 도현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는 더 이상 시험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소유욕과 자부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다가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권위적으로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에게 바싹 끌어당기며 유라에게 차갑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야,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 서연 씨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야. 이 프로젝트에서 내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지. 서연 씨를 모욕하는 건 내 사람 보는 눈을 의심하는 것과 같아. 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고는 황급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도연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정장에서 풍기는 샌다루드 향기가 저를 감쌌고 심장이 한 박자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4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즉시 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연극일 뿐이라고. 그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 그리고 제가 그의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저를 보호한 것이지 지난날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풀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연은 텅 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순간 허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실력은 좋군. 하지만 착각하지는 마. 내 직원이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꼴을 못 볼 뿐이니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가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유리창에 맺히기 시작한 빗방울이 마치 제 마음속 상처처럼 구불구불한 흔적을 남기며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말없이 엄지손가락의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나오는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왜? 도현이 갑자기 침묵을 깼습니다. 4년 전에 왜 말 한마디 없이 떠난 거지? 왜 모든 연락을 끊었어? 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아이를 임신한 채로라는 말을.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통해 그의 날카로운 여벌구를 비추었고 그늘진 얼굴에 숨겨진 피로와 고통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도현 회장님,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제 사생활이나 과거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일 뿐이에요. 회장님은 돈을 지불하고 저는 일을 할 뿐이죠. 도연이 산 돌아서며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고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깟 빌어먹을 계약서 뒤에 숨지 마. 내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그날 넌 유학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도망친 거였어. 누구한테서? 나한테서. 아니면 네가 져야 할 책임에서. 지난 4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책임? 지금 책임이라고 했어요? 그럼 당신네 집안 사람을 시켜서 내 얼굴에 2억 원짜리 수표를 던지며 낙태하라고 종용한 건 누구죠? 우리 기념일에 다른 부잣집 딸내미랑 찍은 침대 사진이 나돌게 한 건 또 누구고요?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앞좌석의 운전기사마저 숨을 죽인 채 백미러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쏟아낸 말들이 그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거나 혹은 너무나 완벽하게 무고한 사람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낙태, 침대 사진. 도현은 힘겹게 단어들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단 한 번도 너한테 그런 짓을 시킨 적 없어.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의 칠흑 같은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깊은 상처를 입은 여자에게는 가장 큰 사치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친 머리를 차창에 기댔습니다.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들춰내봤자 서로 상처만 깊어질 뿐이에요. 회장님은 회장님 역할에나 충실하세요. 저도 제 일만 할 테니 선은 넘지 말아주시죠. 차가 별장으로 들어섰고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아이들 노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집사가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모님, 하늘 도련님이 열이 너무 높아요. 저녁부터 계속 의식이 없어요. 심장이 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불편한 드레스 차림인 것도 잊은 채 아이들 침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넓은 침대 위에서 하늘이는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자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는 39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당장.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들려던 순간 단단한 손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도현이 어느새 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는 건 안 돼. 이 밤중에 바람 쐬면 병이 더 악화될 거야. 게다가 지금 병원은 독감 환자로 미어터져. 거길 가는 건 병을 더 얻어오는 꼴이야. 하지만 애가 이렇게 열이 높은데. 저는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도현은 짧게 말하고는 전화기를 꺼내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박사님, 지금 바로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소아 응급 장비 전부 챙겨서 최대한 빨리요. 15분 후 가족 주치의가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진찰하는 동안 도현은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려한 파티 복장을 하고 있던 그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흰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채 직접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수건을 적셨자고는 하늘이의 이마와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어설펐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러움과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곁에 앉아 하늘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현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 기억 속의 냉정하고 잔인한 아빠의 모습은 눈앞에서 아이를 위해 땀 흘리는 이 남자의 모습으로 서서히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하늘이에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한결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쳐서 침대 가장자리에 머리를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팼지만 그 속에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사 결과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뒤척이자 그는 일어나 다가와 제게 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몰래 머리카락을 채취했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친자 관계 확률 99.99%라는 숫자가 굵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분노, 모욕 혹은 부정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눈높이에 맞춰서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제 파숙한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모든 걸 너 혼자 감당했던 거야? 왜 그렇게 바보 같았어? 검사 결과지가 제 손에서 떨어져 차가운 나무 바닥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건조한 숫자들이었지만 그 무게는 우리 사이에 숨막히는 침묵을 짓눌렀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평소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마치 심장을 쥐어뜯기는 듯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한 음절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떠날 때 임신한 상태였던 거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의 질문은 지난 4년간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화약고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해요. 말해서 2억 원 받고 낙태하라는 소리나 들으라고요. 아니면 어디서 굴러먹던 애냐고 모욕이나 당하라고요. 저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타지에서의 비바람 치던 밤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집에서 서빙을 하며 좁은 화장실에서 입덧을 했던 이야기. 친척 하나 없이 홀로 출산의 고통을 겪었던 밤. 진통으로 병원 침대 난간을 피가 나도록 붙잡았던 이야기. 그리고 미숙아로 태어난 새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장 아프고 절망적이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당신의 그 잘난 약혼녀랑 희희낙낙하고 있었겠죠. 안 그래요? 저는 흐느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도연은 달려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가 그의 가슴을 핥히고 밀어내도 그는 팔에 힘을 주어 저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고개를 묻고 부서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미안해, 맹세할게. 난 단 한 번도 너와 아이들을 버릴 생각이 없었어. 그는 눈물로 얼룩진 제 얼굴을 들어 올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실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작은아버지가 권한 술에 약이 타져 있었어. 네가 받은 사진들 전부 조작된 거야. 회사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파트너사 딸과 나를 억지로 결혼시키려는 수작이었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널 찾았을 땐
넌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어.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저는 배신감과 수치심 속에서 그를 증오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우리 둘 다 그의 집안이 벌인 권력 싸움에 장기 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잔인하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주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를 마주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한 번의 해명으로 쉽게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현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서툴고 필사적인 보상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계단을 내려온 저는 거실을 가득 채운 붉은 장미숲에 압도당했습니다. 너무 진한 향기에 재채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도현은 가장 큰 꽃다발을 들고 마치 처음 고백하는 대학생처럼 기대에 찬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선물이야. 비서가 여자들은 다 장미를 좋아한다고 하던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거실은 명품 가방 매장으로 변했습니다. 온갖 색깔과 크기의 한정판 가방들이 문에서부터 계단까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별이와 바다는 그것들을 장난감인 줄 알고 신나게 가지고 놀며 패션쇼를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머리가 아파 도현에게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강도현 씨,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여자로 보여요. 지금 애들 버릇만 나빠지잖아요. 도현은 멍한 표정으로 평소의 냉철한 총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니, 난 그냥 보상해주고 싶어서. 비서가 당장 그 비서 해고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아빠가 필요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도현은 즉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사교 모임을 줄이고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에 들어가 인터넷 레시피를 보며 계란말이를 만들다가 비싼 독일제 프라이팬을 새까맣게 태워 먹기도 했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집 뒤의 인조잔디 구장에서 바다와 축구를 했고 아들에게 개발이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가 이제는 바닥에 앉아 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등장인물들을 흉내내는 그의 모습에 제 마음은 솜사탕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가 뒤늦게나마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빠와 남편이 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오후, 도연의 개인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와 제 책상 위에 정중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연님, 회장님의 뜻입니다. YJ그룹 주식의 5%를 세 자녀분 강하늘, 강바다, 강별님에게 즉시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이서연님께서 법적 후견인으로서 관리하시게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조원대그룹의 주식 5%는 우리 내모자가 평생을 호의호식하고도 남을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불러올 재앙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이 복잡한 집안에서는요. 저는 서류를 다시 밀어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큰 돈이에요. 아이들이 재산 다툼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도현이 들어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받아도 이건 돈이 아니라 방패야. 이 주식이 있으면 우리 집안 사람들 누구도,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조차도 당신과 아이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아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지난 4년간 내가 해주지 못했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싶은 거야. 그의 눈에 담긴 진심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서명을 위해 법률 서류를 정리하던 중 제 눈은 우연히 관련 자산 및 자회사를 명시한 부록에 닿았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안 컨설팅. 지난주 서류를 번역하며 의심했던 바로 그 유령 회사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다음 장들을 넘겼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컨설팅 비용 송금, 거래의 위임 대리인 서명란. 글씨는 휘갈겼었지만 저는 그것이 도연의 작은아버지 강태만 이사의 서명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도연이 보여줬던 내부 문서의 서명과 똑같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늘 인자한 척 조카를 아끼는 말을 하던 작은아버지가 사실은 그룹을 좀먹고 모든 위험을 도연에게 떠넘기던 거머리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도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세탁된 거액의 돈을 들고 유유히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운명을 결정할 증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부의 폭풍이 가라앉기도 전에 외부에서 더 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화상회의에서 도연과 프랑스 파트너사를 위해 동시 통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서에 내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회의를 중단시키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실장님, 빨리 내려와 보세요. 실장님 아버지라는 분이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계세요. 바닥에 드러누워서 소리 지르고 자해하겠다고 협박해서 보안팀도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10살 때 엄마와 저를 버리고 떠났던 도박과 술에 절어 살던 그 남자. 어디선가 객사했을 거라 생각했던 그가 악령처럼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로비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혼란스러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대리석이 깔린 로비 한가운데 술 냄새를 풍기는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바닥을 뒹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아. 내 딸년이 여기 대기업 실장인데 지 애비를 이렇게 굶겨 죽이려 하네. 저 불효 막심한 년이 재벌 놈한테 붙어서 애비도 몰라본다. 이 말이야. 직원들과 손님들이 그를 둘러싸고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웅성거림이 독침처럼 제 살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을 떨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무슨 자격으로 여길 찾아와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를 본 그는 재빨리 일어나 제 손을 낚아챘습니다. 술 취한 사람 특유의 핏발선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냐, 이년아, 여기 있었구나. 나를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장 1억 내놔. 네가 여기 회장놈이랑 같이 사는 거 다 알아. 돈 안 주면 기자들한테 다 불어버릴 거야. 내년의 진짜 모습을 온 세상에 알려주마. 어디 다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나 보자. 그에게 부성애란 술과 도박으로 탕진할 돈의 액수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성의 민낯이 역겨워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몸부림쳤지만 술 취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절망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살기마저 느껴지는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군중을 갈랐습니다. 그 손 놔. 그 손으로 계속 술잔을 들고 싶다면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강도연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보안요원 2명과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끓어오르던 로비 한가운데에 거대한 빙하가 떨어진 것처럼 모든 소음을 순식간에 잠재웠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남자는 도연을 보자마자 흠칫 놀랐습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처럼 억지 배짱을 부렸습니다. 도연은 제 곁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거친 그의 손을 제 손목에서 떼어냈습니다. 그의 동작은 단호했지만 상대가 얼굴을 찌푸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도현은 저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군중의 시선을 막아주는 견고한 성벽이 되어 저를 수치심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1억을 원한다고 도현이 물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고 겨울 바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남자는 도현이 대화에 응할 것처럼 보이자 다시 뻔뻔한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그래, 네가 바로 내 딸년을 데리고 사는 재벌놈이지. 내가 애비야. 낳고 기른 은혜가 하늘 같다고. 이제 내 딸이 부귀영화를 누리니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야. 1억은 싼 거지. 도현은 경멸이 담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함께 온 경찰관을 돌아보며 법을 잘 아는 사람의 엄숙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다 들으셨죠? 공공장소 소란, 명예훼손, 그리고 공갈 협박. 여기 있는 CCTV와 수십 명의 증인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경찰이라는 말에 얼굴색이 변하며 떨기 시작했지만 입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네가 날 협박해? 내가 내 딸 가르치는데 법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애비라고. 아비. 도현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못을 박듯 단호했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당신은 서연 씨가 10살 때 그녀를 버렸더군. 아내의 병원비를 훔쳐 도박을 하고 아내와 딸을 길거리에 나앉게 했지. 지난 15년간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단 한 번의 안부 전화도 없었어. 법적으로 당신은 부양 의무 위반죄를 저질렀고 도덕적으로는 아버지라 불릴 자격조차 없어. 도현은 정장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돈 대신 미리 작성된 고소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의 도박 빚과 상습적인 괴롭힘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모아뒀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첫째, 이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 공갈 협박죄, 형량이 가볍지 않을 거다. 둘째, 당장 여기서 사라지고 다시는 내 아내와 아이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 남자는 고소장을 보고 다가오는 보안 요원들을 보았습니다. 비겁함과 공포심이 탐욕을 눌렀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의미 없는 욕설을 내뱉고는 뒤돌아 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비참한 뒷모습만 남았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도현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주위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빨갛게 부어오른 제 손목을 부드럽게 살폈습니다. 아파.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내려왔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어두운 과거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과 과로가 겹쳐 저는 그날 저녁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세상이 빙빙 돌더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몸 안에서부터 타오르는 듯한 열기와 깨질 듯한 두통, 그리고 사막처럼 마른 목이었습니다. 저는 주 침실의 넓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위는 공기청정기 소리만 조용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크고 따뜻한 손이 제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원한 감촉에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깼어. 아직 움직이지 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냉정한 명령조가 아닌 걱정으로 쉰 목소리였습니다. 살며시 눈을 뜨자 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출근할 때 입었던 셔츠 차림 그대로였지만 넥타이는 풀고 소매는 걷어 올린 채였습니다.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수염은 거뭇했고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김이 나는 팔을 띄운
흰죽과 해열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들어요? 침대 발치에서 하늘이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아래를 보니 새 아이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모두 토끼처럼 빨개져 있었습니다. 바다와 별이는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아이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쉿, 엄마 방금 깨셨어. 쉬셔야 해. 집사님이랑 잠깐 나가서 놀고 있을까?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나가자 도현은 저를 일으켜 앉히고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그는 죽 그릇을 들어 식으라고 가볍게 저은 다음 한 숟가락 떠서 제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그의 행동은 서툴렀고 죽이 넘쳐 한 방울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미안. 이런 건 잘 안 해봐서 그는 당황하며 휴지로 제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와 그가 들고 있는 죽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씁쓸함과 달콤함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을 호령하는 이 남자가 지금 여기 앉아 아픈 전처에게 묵묵히 죽을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병인을 부르지도 가사도우미에게 맡기지도 않고 모든 것을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벌려 그가 주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고소한 쌀과 파향이 텅 빈 위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몇 숟가락 먹자 저는 지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현은 억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 그릇을 내려놓고 약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틀 동안 열이 40도 가까이 올랐었어. 의사 말로는 바이러스성 고열에 급성 쇠약이 겹쳤다고 하더군. 도현이 말하며 무의식적으로 땀에 젖은 제 이마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내가 혼수 상태에서 계속 아빠 이름을 부르며 엄마 때리지 말라고 울었어. 서연아,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던 거야? 저는 그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아픔을 보았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공들여 쌓아 올린 방어벽이 그의 헌신적인 간호와 진심 어린 질문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흘러내려 고요한 밤의 정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은 완전히 내렸습니다. 정신은 돌아왔지만 몸은 여전히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하얀 커튼을 뚫고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에서 잠든 도현의 얼굴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침대에 머리를 기댄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두려운 듯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자 도현은 즉시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고는 가장 먼저 제 이마에 손을 대 체온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열 내렸네. 몸은 좀 어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의 초췌한 모습과 예판 눈을 보자 제 심장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4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남은 힘을 다해 그의 팔을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도현은 균형을 잃고 제 위로 쓰러졌고 우리 두 사람의 얼굴 사이의 거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모든 게 고마워요. 그리고 저는 먼저 몸을 일으켜 그의 마른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도현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지난 4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저에게 열정적으로 키스했습니다. 그 키스에는 약의 쓴맛과 눈물의 짠맛, 그리고 화해의 단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떼었을 때 둘 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도현은 제 목에 얼굴을 묻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나를 겁주지 마. 너를 또 잃는 건 견딜 수 없어. 저는
그의 뻣뻣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 짧은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곧 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어두운 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살짝 밀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도현 씨, 할 말이 있어요. 회사와 강태만 이사님에 대해서요. 도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뭘 알아낸 거야? 저는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서류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서도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던 유령 조항이 있는 부록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걸 보세요. 천안 컨설팅으로 송금된 돈은 사실 함정이에요. 제가 이 회사의 사업자 번호와 법인 서류를 조회해봤어요.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유령 회사더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위임 대리인의 서명. 아무리 휘갈겼었지만 이건 강태만 이사님의 필체예요. 도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서류를 뒤적이며 머릿속의 데이터와 대조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분노에 차 서류를 침대 위로 내던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젠장, 내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해외로 빼돌려 세탁하려던 거였어. 만약 수사라도 들어오면 법적 책임은 내가 지게 되고 그는 유유히 빠져나가겠지. 맞아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가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제가 모든 증빙 서류를 번역하고 해독해서 증거를 만드는 걸 도울게요. 도현은 감사와 신뢰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햇살 가득한 방 안에서 곧 닥쳐올 폭풍으로부터 작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부부의 비밀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별장은 겉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시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고 저는 병을 핑계로 집안의 모든 CCTV와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일주일 전 강태만 이사가 추천해서 들어온 새 보모 란이라는 여자가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늘 눈치를 보며 CCTV 사각지대에서 몰래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거실에서 책을 읽는 척하고 있을 때 하늘이가 도연이 사준 태블릿 PC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5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심각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거 이상해요. 뭐가? 제가 화면을 들여다보자 하늘이는 집안 네트워크 관리 앱을 열어 낯선 IP 주소를 가리켰습니다. 이 기기에서 계속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요. 아빠 것도 엄마 것도 아닌데. 제가 접속해보니 몰래카메라였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조작을 부탁했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의 서재 책장에 교묘하게 숨겨진 소형 카메라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오후에 녹화된 영상에는 란 보모가 장갑을 낀 채 서재에 들어와 도현이 일부러 책상 위에 올려둔 프로젝트 서류를 한 장 사진 찍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저는 하늘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려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우리는 스파이를 현장에서 잡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상을 도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보고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이용하는 거지.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강태만이 우리 계획을 알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면 돼. 도연은 즉시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가올 입찰 전략에 대한 거짓 정보와 수사를 교란하기 위한 가상의 자금 이동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몰래카메라가 가장 잘 보이는 서재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 주 수요일 아침 날씨는 이상할 만큼 화창했습니다. 저는 새로 맡은 번역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분 좋게 회의를 마쳤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일하는 감각은 집안의 암투를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아이스라떼 한 잔을 선물하며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젊은 비서가 얼굴이 새하얘진 채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실장님, 이거 보세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유력 경제신문사의 홈페이지가 떠 있었고 굵고 검은 헤드라인이 제 눈을 강타했습니다. YJ그룹 강도현 회장, LK그룹 외동딸과 약혼 임박. 세기의 빅딜 성사되나. 헤드라인 아래에는 고화질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현이 멋진 정장 차림으로 그날 파티에서 봤던 최유라와 나란히 서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호화로운 파티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처럼 보였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기사를 스크롤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양가에서 오랫동안 추진해왔으며 강 회장이 과거의 자녀 문제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대로 약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자녀 문제, 깨끗이 정리. 그 두 단어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의 집안과 상류층의 눈에 우리 모자는 그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치워져야 할 과거의 문제일 뿐이었을까요? 그의 다정함, 그가 끓여주던 죽, 아이들을 위해 뜬 눈으로 지새우던 밤, 그 모든 것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연극이었을까요? 저는 곧장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믿지 마, 이성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도현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고 긴 통화 연결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도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맑고 부드러운, 그러나 뚜렷한 소유욕이 느껴지는 여자의 목소리, 최유라였습니다.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도현 회장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축하 파티 중인 듯 했습니다. 유라가 달콤하지만 가시돋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서현 씨, 도현 오빠, 지금 할아버님이랑 저희 집 어른들하고 얘기 중이라 바쁘신데 전화기는 제가 갖고 있어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오빠 일 끝나고 전해드릴까요? 할아버님과 저희 집 어른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이상할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업무 보고 드리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나중에 메일로 보내겠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그녀가 동정이나 비웃음의 말을 덧붙이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우숙한 얼굴에 눈이 퉁퉁 부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서연. 넌 새 아이의 엄마야. 아이들을 지켜야 해. 저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떠나야 한다. 저는 오후 반차를 내고 곧장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 있던 낡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자의 것들만 챙겼습니다. 낡은 옷가지, 장난감 몇 개, 아이들 책, 그리고 신분증. 도현이 사준 모든 명품과 보석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저는 아이들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우리 여행 가자. 깜짝 여행이야.
늦으면 비행기 놓쳐 별이는 신나했지만 하늘이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제 낡은 캐리어와 평범한 옷차림을 보고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요? 아빠는 우리가 가는 거 알아요? 저는 아이의 시선을 피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출장 가셨어. 우리 먼저 가 있으래. 나중에 오신다고. 우리는 감시 카메라가 적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화려한 별장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안녕, 짧았던 꿈, 아이들을 데리고 가난하지만 진실된 우리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안개가 짙어졌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아이들을 꼭 껴안고 혹시 누가 따라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뒤를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끈 검은색 SUV 2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우리 택시를 에워쌌습니다. 한 대는 앞을 막고 다른 한 대는 뒤를 막았습니다. 뭐야, 강도야, 기사님이 소리쳤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건장한 남자. 넷이 쇠파이프를 들고 내렸습니다. 문 잠가요, 아저씨.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제 품에 안겨 겁에 질린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강태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납치해 도연을 협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쇠파이프가 차유리를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고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애들만 내놓으면 살려주지. 한 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기사님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박아요. 앞차를 박든 중앙분리대를 박든 사고를 내야 경찰이 와요. 아가씨, 미쳤어? 사람 죽어.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차값은 제가 다 물어드릴게요. 창문이 깨지고 거친 손이 안으로 들어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앞좌석으로 몸을 날려 운전대를 왼쪽으로 확 꺾으며 기사님의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쾅! 택시는 굉음을 내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에어백이 터지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차들이 급정거하며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마를 부딪혀 정신이 없었지만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연쇄 추돌 사고 속에서 그들은 대놓고 아이들을 납치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타이어 타는 냄새 속에서 저는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울부짖는 아이들을 끌어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기사님 손에 쥐어주고는 사고 현장을 구경하러 멈춘 사람들 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이걸로 우선 병원 가세요. 나중에 꼭 연락드릴게요. 우리는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저는 곧장 체크인 카운터로 가지 않고 기둥 뒤에 숨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납치범들에 대한 공포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로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 국제선 출발홀 입구에서부터 엄청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연, 거기서. 절망에 찬 쉰 목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돌아보니 강도연이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땀에 젖은 셔츠 어깨 부분은 찢어져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놀란 시선도 보안 요원의 제지도 뿌리치고 오직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가지마.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새 아이는 겁에 질려 제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감싸 안고 뒷걸음질 치며 눈물로 소리쳤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가서 당신 약혼녀랑 결혼 준비나 해요.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요. 도현은 제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서서
숨을 헐떡이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결혼 같은 거 안 해. 전부 함정이었어. 저길 봐. 그가 가리킨 곳은 공항 중앙에 걸린 거대한 전광판이었습니다. 전광판의 광고 영상이 사라지고 고화질의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태만 이사는 낯선 남자와 술을 마시며 의기양양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조카놈은 순진해서 가짜 약혼설만 퍼뜨려도 주가가 안정될 거라고 믿을 거야. 그놈한테 마지막 서류의 사인만 받으면 돈은 우리 주머니로 들어오고 그놈은 나 대신 감옥에 가게 되겠지. 혹시 모르니 그 사생아들도 납치해서 보험으로 잡아도. 공항 전체가 경악으로 술렁했습니다. 이어서 전광판에는 은행 거래 내역, 유령 계약서, 그리고 하늘이가 찍었던 보모의 영상까지 모든 추악한 음모의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현은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역이용할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현은 제게 다가와 한없는 후회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혼설은 그자가 주가를 조작하고 널 떠나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쉽게 납치하려고 퍼뜨린 거야. 난 그 작전에 넘어간 척 유란의 가족을 만나러 가서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서버를 해킹해 원본 증거를 빼낸 거고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네가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어. 그때 전광판에 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나 강도현은 그 어떤 약혼도 하지 않았음을 선언합니다. 내 아내는 오직 한 사람, 이서연 뿐입니다. 그 문장은 제 마음속 모든 의심과 서러움을 녹여버렸습니다. 주위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도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모자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공항의 소음이 멀어지고 우리 둘만 남은 듯 했습니다. 도현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과 카메라 앞에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고개 숙인 적 없던 그 오만한 남자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두 무릎을 모두 바닥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항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작고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4년 전 제가 그를 떠나며 돌려주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돈과 권력으로 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틀렸어. 너 혼자 출산의 고통을 겪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난 속에서 자라게 한 내가 틀렸어. 그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회장 자리도 수조 원짜리 계약도 너를 잃는다면 아무 소용없어. 나는 그저 아내와 자식도 지키지 못한 실패한 남자일 뿐이야. 오늘 여기서 제발 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고용주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 반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가 첫 월급을 타서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순수했던 사랑과 청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흐느꼈습니다. 그때 하늘이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아이는 무릎 꿇은 아빠와 저 사이에 서서 작은 도연처럼 팔짱을 끼고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다시는 우리 엄마 울리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도연은 희망에 찬 눈으로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명예를 걸고 맹세할게. 아빠가 엄마 또 울리면 하늘이가 아빠 집에서 쫓아내도 좋아. 옆에 있던 바다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축구도 더 잘하기로 약속해요. 아빠는 개발이라서 같이 놀기 재미없단 말이에요. 주위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코치님 모셔서 매일 연습해서 꼭 우리 바다를 이길게.
막내 별이는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달려가 도현의 품에 안겨 작은 팔로 그의 목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가 집에 오면 돼요. 아빠 없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별이의 순수한 말에 제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도현은 딸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애원과 기다림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제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꼭 맞았습니다. 일어나요. 저는 사랑이 가득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무릎 꿇고 있으면 나중에 애들 업어줄 사람 없잖아요. 도현은 일어나 내 모자를 한꺼번에 품에 안았습니다. 폭풍 후에 흩어졌던 가족의 조각들이 단단하게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위의 박수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가 어른스럽게 한숨을 쉬며 작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밥도 할 줄 알고 맛은 없지만 잘못도 뉘우칠 줄 아니까 아빠 수습 기간은 통과시켜 드릴게요. 저는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행복이란 길 잃었던 마음들이 서로에게 돌아와 다시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폭풍은 거셌지만 동시에 묵은 먼지를 깨끗이 쓸어냈습니다. 강태만 이사와 공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도현은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막상 만난 할아버님은 권위적인 총수가 아닌 후회와 그리움에 찬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고 저희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꽁꽁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하늘, 바다, 별이의 이름이 정식으로 족보에 올랐습니다. 반년 후 우리는 바닷가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호텔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도연은 석양을 등지고 제 손을 잡으며 맹세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그 맹세를 바꿀게. 평생 너를 사랑하며 살게. 이제 네 미소는 내 기쁨이고 내 눈물은 오직 행복할 때만 흐르게 할 거야. 이제 너 혼자 폭풍과 맞서게 하지 않을게.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저 또한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모든 걸 짊어지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어깨에 기댈 줄 아는 것이 진짜 강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1년 후 저는 내조의 여왕이 되는 대신 저만의 번역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도현의 아내가 아닌 전문 통역사 이서연으로서 당당히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도현 역시 칼퇴하는 아빠, 딸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불필요한 약속 대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저녁을 선택합니다. 오늘 밤에도 창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저는 침실 문틈으로 아이들 한가운데 누워 책을 읽어주는 도현을 바라봅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가장 사치스러운 행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도현이 저를 발견하고는 미소 지으며 손짓합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곁에 눕습니다. 그가 내 모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춥니다. 잘 자. 내일도 출근해야지.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익숙한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이 방 안에서 폭풍은 영원히 멈췄습니다. 돈과 권력의 소용돌이를 지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저택이나 막강한 권력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진정한 강인함이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기댈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오해를 함께 극복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 서연의 입장이었다면 그 모든 오해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강도연 회장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마음 정거장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